2024년 1월 9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 남친과 다툰 20대 여성 추락사. 이별 통보에 13시간 동안 집 초인종을 눌렀다. 기사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월 8일 부산 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2시 반쯤 부산 진구엔 오피스텔 9층에서 20대 여성 A씨가 1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A씨의 남자친구인 B씨였다. 그는 A씨가 자신과 다툰 뒤 9층에서 떨어졌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죠. 사실 최초 기사로 알려진 내용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느낀 고인께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그런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이 과연 진실일까요? 전 남자친구인 전 씨에게 직접 묻고 싶습니다. 당신 정말 진실만을 말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증거도 없을 거라 믿으시나요? 김한 사건 파일, 13시간의 초인종, 그리고 밀실의 비밀. 부산 오피스텔 추락 혹은 살인사건 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2024년 1월 7일 새벽 2시 23분경 부산 부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전 남자친구인 전씨. 당시 1차 진술에서는 1층 출입구 쪽에 차를 세우고 밖에 나와 있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추락한 걸 보고 놀라 신고를 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지만 유가족 및 주변 지인들은 한 사람을 공통적으로 지목했습니다. 바로 전모 씨가 이상하다라는 거였죠. 바로 고인은 스토킹 피해자였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작년 12월 29일경 헤어졌는데 헤어지기 전부터도 지속적으로 협박, 폭행, 그리고 주거 침입, 헤어진 이후에는 지속적인 스토킹이 시작되었죠.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리고 차단을 박아놓으면 그 뒤로는 인스타 DM으로 끊임없이 전화를 겁니다. 수십 통, 그리고 그 며칠에 걸쳐 몇 시간씩, 시간도 새벽 시간이건 오후 시간이건 어느 때보단 마음대로 전화를 했죠. 피해자는 실제로 한번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 신고를 취하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습니다. 아니, 그렇게 피해를 받았으면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지 왜 직접 다시 전화를 해서 취하를 했는가에 대한 문제였죠. 근데 이건 스토킹 범죄에 대해 늘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스토킹 신고를 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나 분리가 안 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 가해자가 더 분노를 내 복수를 한다라는 그 두려움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이기도 하죠. 전모 씨는 그리고 또 다른 협박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일삼았습니다. 욕설은 기본이었습니다. 죽어라, 뛰어내려라, 내가 유서 썼다, 같이 죽자, 별의별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를 더더욱 압박을 했죠. 내 누나는 연예인이고, 내 삼촌은 과학수사대 경찰이고, 내 부모님은 법조계에 계신 분이다. 네가 뭔 짓을 해도 어차피 자신은 처벌받지 않는다. 그냥 허세였을까요? 아니요, 진실이었습니다.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그 고통, 지속적인 스토킹과 위협과 협박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서 차근차근 달래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헤어진 이후 이 사건이 발생하기 4시간까지 고인은 지인들에게 비슷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냥 헤어지자고 하면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친구로 남기로 했어. 서서히 그렇게 연락을 끊어가려고. 하지만 결국 그 사건이 발생하고야 말았죠. 그로부터 얼마 뒤였습니다. 수사를 맡은 부산 진경찰서에선 유가족과 지인들을 모아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추락사건, 고인의 자의적인 선택이었다. 바로 스스로 뛰어내렸다 라는 말이었죠.
유가족과 지인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더 수사를 하지 않고 자의적인 선택이다 라고 확신하듯이 얘기를 하는 걸까라는 문제였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굉장히 멀리서 사건 현장, 그 오피스텔 방향을 찍고 있는 CCTV를 경찰은 확보했습니다. 굉장히 멀기 때문에 얼핏 실루엣만 보이는 그런 영상이었죠. 그리고 그 영상을 유가족과 지인들 앞에서 보여주며 설명을 한 겁니다. 피해자가 자기 스스로 창문을 열었고, 그리고 그곳에 걸터 앉은 뒤에 그 이후 이곳으로 매달린 직후 얼마 안 있다 힘이 빠져 추락했다. 분명 경찰은 유가족과 지인들에게 보여주며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만 보면 우린 모두 정말 안타깝지만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맞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경찰도 이를 토대로 스스로 뛰어내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유가족 및 지인, 저 또한 강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이 CCTV 안에 피해자만 혼자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영상 옆에 한 남성의 실루엣이 똑같이 보였던 것이죠. 맞습니다. 분명 자신이 1층에서 가만히 차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추락한 걸 보아서 신고했다라고 말했던 전 남자친구인 전모 씨의 진술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고인이 있던 그 집 안에 사건 발생 당시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도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밀었던 걸까? 아니면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한 게 아닐까? 굉장히 먼 실루엣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걸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고인께서 스스로 창문을 열고 매달린 그 순간까지도 전모 씨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양팔 중 한쪽 팔에 힘이 빠져 딱 밑으로 내려가서 한 손으로 매달리는 그 순간 가까이 다가가는 장면 정도까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직후 바로 고인은 추락했죠. 자, 이제 이야기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분명 밑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집안에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인께서 그런 행동을 하는 순간에도 그는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는 좀 이상한 정황들이었죠. 이 증거에 대한 내용으로 전 씨에게 추궁하자 전 씨는 진술을 바꿨습니다. 아니, 집안에 같이 있었는데 새벽 2시 13분에서 16분 정도 약 3분간의 통화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뛰어내렸다. 자기가 잡으려고 했지만 그 순간 바로 추락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을 바꿔버린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다른 내용들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시 16분경 통화를 마치자마자 갑자기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 씨의 진술, 무언가 조금 석연찮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앞뒤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내용을 확인하던 중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자, 분명한 건 전 씨가 1층에 있었다라고 처음에 진술을 했는데 거짓말이었죠. 그럼 전 씨는 어떠한 경위로 고인의 집 안에 들어가게 된 걸까요? 고인이 집에 있는데 문을 두들겨서 열어달라고 한 다음에 들어간 게 맞는 걸까요? 사건 당일 새벽 1시 50분경 고인이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2시 13분에서 16분 사이 아는 지인과 전화통화를 마치고 그 뒤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던 건데요.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전 씨는 1시 50분 전에 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리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전달해드리면 두 가지의 의혹점이 가장 커지는 겁니다. 하나, 왜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갔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하고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혹시 고인께서 너무나도 피해를 입다 보니까 고인의 성격 자체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걸 너무 싫어하는 성격이셨다고 합니다. 그걸 전 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소란을 끼치는 그런 문제,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문을 종종 열어주는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뒤엔 끔찍한 폭언, 폭행, 집기를 부수는 그런 폭력적인 행동도 서스름없이 한 전씨였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저희가 한 지인에게 확인해 본 결과 고인께서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쯤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집에 왔는데 내가 평상시에 넣어놓는 필통 같은 게 나와 있다. 집안에 어떤 물건들이 움직여져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또 집 비밀번호를 바꿔봐. 제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라는 건 그 전에도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있다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그 전에도 한 번, 그리고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에도 한 번 비밀번호를 바꾸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전 씨는 어떻게든 알아냈다라는 대목입니다. 의심이 가는 정황. 과거 저희가 제주도에 있었던 한 살인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놓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확보한 뒤 비밀번호를 입수했던 그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된 건지에 대한 부분도 현재 의혹이죠.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갔는가, 굉장히 계획적이었고 치밀하게 움직였다라는 그런 상황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의혹 중에 하나인 지켜보고만 있었다라는 그 대목, 분명 전 씨는 자기가 갑작스럽게 화장실에서 나왔던 고인이 그런 행동을 해서 손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추락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CCTV상 보이는 모습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고인이 걸터 앉고 문을 열고 나가서 매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가만히 있었던 게 전 씨가 한 행동이었죠. 왜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누가 보더라도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이다라는 건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는 한 가지의 분명한 거짓말이 있죠. 나오자마자 그런 행동을 해서 자신이 말릴 새가 없었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충분히 제어하고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만히 봤다라는 것, 그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과연 피해자가 추락 당시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사실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생각이 들었는데요. 피해자께서는 당일날 외출을 하고 약 새벽 1시 50분경 집으로 귀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귀가 당시에 입었던 옷과 추락했을 당시의 옷은 같은 옷입니다.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마주친 사람이 있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우린 알죠. 분명 전 씨일 겁니다. 전 씨와 마주치고 꽤나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13분부터 16분 사이에 전화통화를 했고 그 이후 추락을 하게 된 상황. 그런데 전 씨는 추락 직후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2시 16분 추락. 하지만 신고 전화는 그로부터 7분 뒤였던 2시 23분이었죠. 그 7분간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분명 필요한 상황입니다. 집안 내용의 어떤 부분을 정리를 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다른 행동을 했는지,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의심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 진경찰서는 분명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의적 선택이다. 표면상 보이는 모습은 자의적 선택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남은 정황 하나, 협박, 위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제대로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 과연 피해자께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두려워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걸까요? 고인께서는 전 씨와 헤어지고 나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계셨습니다. 지인들과도 전화통화를 하며 지속적으로 앞으로에 대한 일정도 얘기를 했죠. 실제로 사건 발생이 있던 그 주에는 지인들과 같이 스키장을 가자라며 해맑게 전화통화하는 메시지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제주도까지 여행을 가는 것, 티켓팅까지 해놓은 상태였죠. 그뿐이 아닙니다. 고인에겐 앞으로에 대한 꿈, 희망, 미래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했던 호즈 워홀, 그 워홀을 5월달에 가는 상황을 이미 다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였죠. 이제 자신의 미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그 상황만 남아있던 고인께서 갑작스럽게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건 분명 이상한 대목입니다. 그럼 고인께서 그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은 분명히 보이는데 사건 당시에는 좀 감정이 달라진 게 아니냐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사건 당일날 고인과 함께 있던 지인과 접촉했습니다. 그 지인은 사건 당일 새벽 1시 50분 부산 서면에 있는 그 오피스텔 문 앞까지 직접 데려다 주신 분이셨습니다. 1월 6일 저녁이었습니다. 피해자와 그리고 지인들 총 합쳐서 4명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부산 서면에서 놀고 계셨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4명은 함께 스크린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에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다 아시겠죠? 전씨입니다. 전씨는 이 생활이만큼 어디냐라며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인께서 하도 연락이 오니까 그냥 야구장이다 라고만 보냈는데 전씨가 서면에 있는 모든 스크린 야구장을 검색한 뒤 총 2곳 중 먼저 있는 곳에 없으니 그 다음 공간에 직접 찾아왔던 것이었죠. 당시 굉장히 흥분한 모습으로 직접 고인과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말에 상황을 좀 중재하고 나서다가 결국 고인께서는 같이 있는 사람들이 불편할까봐 나가서 잘 말하고 타일른 뒤에 그렇게 보냈다라는 게 주변 지인들의 기억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는 스토킹, 그날도 끊임없이 해왔던 연락, 전화를 한 번 하면 수십 통까지 아무렇지 않게 하며 욕설까지 퍼부었던 전씨. 이에 대해서 고인은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집에 가는데도 조금 뭔가 무섭다라는 생각 때문에 같이 있던 지인과 집에 같이 가자라고 요청을 한 뒤 지인과 함께 직접 집 문 앞까지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 순간까지 함께 있었고 지인은 집에 잘 들어간 걸 확인한 뒤에 돌아왔던 것이었죠. 근데 이 지인이 왜 연락이 없지라는 생각 때문에 약 1시 55분경 카카오톡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답이 없어서 2시 13분경 전화를 했죠.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 전화였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받았던 피해자께서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 겁니다. 이제 들어와서 씻고 그리고 자려고. 이 대화가 약 3분간 이어졌고 아무런 이상한 느낌이 없는 채 그렇게 통화를 마치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그 전화를 마친 직후 고인께서는 추락했습니다. 자, 우린 분명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인은 이제 헤어졌고 관리를 잘 하다가 이제 아예 그냥 연락을 안 했으면이라는 생각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들만 꿈꾸고 계셨던 분입니다. 사건 당일 집 앞까지도 무서웠기 때문에 지인과 같이 갈 상황이었죠. 헌데 집 안에 들어간 직후 얼마 안 있다가 2시 16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의 이상한 점들을 좀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대충 어느 정도의 설명이 끝났으니 전 씨의 입장으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게 쉽진 않지만 그날의 행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전 씨는 매우 분노했습니다. 매우 화가 나 있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죠. 피해자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몇 분 전 먼저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능성, 미행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같이 어딜 가는지 확인한 뒤 집에 오는 모습을 보고 먼저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라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전 씨의 입장에서는 집 안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스토킹에 망상에 마음 이상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던 전 씨입니다. 전 씨는 과연 정말 아무런 방어 태세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있었을까요? 전 씨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집 안에 피해자와 같이 있던 지인이 함께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어쩌면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서 집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을 들었거나 혹은 미리 준비해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진경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이상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집 안에 있는 것 중 칼 한 자루만 가져가서 감식을 했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고만 얘기했죠.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은 많았습니다. 가위도 있었고 혹은 드라이버 같은 것도 있었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따로 감식을 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분명 전 씨의 입장에선 그 안에서 기다리며 만약 둘이 들어왔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대비도 했었어야 할 겁니다. 어쩌면 무언가 위협적인 물건을 가지고 있었을 확률도 높아 보인다는 대목이죠. 자, 그러면 고인께서 들어왔을 때 옷조차 벗지 못한 상태로 분명 전 씨와 마주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화 혹은 심하면 욕설, 폭행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를 좀 만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만약 그날 그 방 안에서 둘 사이에 어떤 감정적인 충돌이 있었다라는 가정입니다. 격분했고 피해자께서 전 씨에게 뭐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언행이 커졌다, 싸움이 커졌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날 전 씨는 한 가지를 분명 못하게 했을 가능성입니다. 바로 지인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지인의 전화를 받게 돼서 그런 상황이 알려지면 지인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분명 전 씨도 알고 있었을 테니 말이죠. 그 상황이 통제가 안 된다면 전화를 받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강요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헌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나 이제 씻고 자려고 옷 갈아입은 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 상에서 한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때 통화할 때 이상한 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소리가 평상시보다 울렸습니까? 라는 질문에 지인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화장실인 줄 알았다. 소리가 울렸다. 바로 스피커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전화를 받아라 라고 해서 피해자께서 전화를 받고 나 이제 씻고 자려고 라고 말을 했다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완벽하게 피해자가 전 씨에게 통제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이 그대로 통제, 그 모든 상황에서 어떤 위협이든 협박이든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 통화를 끝으로 전 씨의 말대로 그 뒤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상할 정도로 남자 지인들에게 집착을 했던 전 씨는 그 뒤에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했을까요? 평상시에도 대화에서 뛰어내려서 죽어라 라는 말을 서스럼없이 했던 게 전 씨였습니다. 실루엣상에선 무엇을 들었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그대로 서 있고 피해자께서 혼자 투벅투벅 걸어와 창문을 열고 난간에 매달립니다. 그때까지도 그냥 쳐다보고 있던 건 전 씨였죠. 과연 이 상황이 그냥 자의적인 선택으로 한 모습이라고 매끄럽게 보이십니까? 분명 그 현장엔 전 씨도 있었고 그 전에 있었던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도 한 가지 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저항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화장실 문을 나오자마자 바로 왼쪽이 출입문입니다. 그쪽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선택도 분명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 그 정도로 통제당하고 말대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한다면 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13시간의 초인종을 누른 이상한 집착형 스토커. 그 스토커가 집 안에 있는 상황에서 고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경찰은 자의적 선택이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죠. 근데 고인의 유족께서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자마자 다시 한번 재수사를 시작한 경찰입니다. 정말 제대로 될까요? 시간이 또 지나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분명 CCTV에 보이는 겉의 모습에선 스스로 문을 열고 스스로 매달리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그 실루엣의 모습과 그 뒤에 있었던 상황의 정황들, 여러분은 그게 매끄럽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전 씨가 정말 말한 대로 그냥 13분에서 16분 동안 통화를 하고 나더니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해버렸다는 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그 직전까지도 무서워서 같이 가달라 라고 했던 지인이 있는 사람, 헌데 전 씨와 마주친 상황에서도 전화를 통화하면서도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전화를 받은 고인, 그 직후 선택한 행동, 그 안에 누군가의 개입과 협박과 위협이 있었다라는 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 씨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오늘 유족과 지인분들의 동의하에 모든 증거를 다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외에 갖고 있는 증거들 말이죠.
당신이 미리 준비할까봐 그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산 부전동에 이 오피스텔을 알고 계신 분들, 아마 그곳에 사는 분들이면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억이 매우 중요합니다. 1월 6일에서 1월 7일로 넘어가는 1월 7일 새벽 1시 55분 이후 1시 50분 이후부터 2시 16분 사이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어떤 말을 들었다, 어떤 소음을 들었다, 비명소리 들었다, 어떤 거든 좋습니다. 이곳에 사시는 분들 중 그 시간에 무언가를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김원TV 네이버닷컴으로 저에게 꼭 그 소중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고인께서 그냥 매달렸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 가능성, 그 전에도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들이 있을 거라는 그 제보들, 그걸 꼭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시 16분경 고인께서는 추락하셨습니다. 고요한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매우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그 큰 소리에 잠에 깨셨거나 그 큰 소리 때문에 밖을 내다보신 분들 중 한 남성의 이상한 움직임을 보신 분들의 제보 또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의적 선택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그 자의적 선택이 아닌 누군가의 강요와 위협일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배제하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의 진실들 많은 곳에 알려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희는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입니다. 그 CCTV를 왜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경찰 쪽에다가 유가족과 지인분들이 요청을 하셨지만 절대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전후에 대한 CCTV 상황 이런 것들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경찰 측에서요. 뭐 수사 중인 사안이다라는 뭐 매뉴얼적인 답변이니까 뭐 굳이 뭐 그걸 꼭 뭐 줘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문제가 하나 껴있고요. 두 번째는 좀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그 앞서 말씀드렸을 때 전 씨의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릴 얘기를 하면 아니 네가 가족 얘기를 해놓고 왜 그래? 라고 하실까봐 이 이야기를 미리 드리는 건데, 제가 그 전 씨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피해자께서, 고인께서 그 신고를 하다가 취하하고 그 위협에 시달렸던 그 이유, 그 근거를 그 전 씨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멘트를 제가 넣은 것 뿐인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만약 저희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 씨가 얘기했던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사건에 도움을 주려고 했거나 뭔가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가만히 안 있죠. 뒤집을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 그런 내용이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어떤 분들과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만, 도움을 줬거나 뭐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신상털이에 대한 문제는요, 사실 연좌제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중해 주셨으면, 만약 무언가가 나오면 제가 먼저 일선에 나서서 다 깔게요. 저 대충 뭔지 알고 어디에 있고 뭐 하시는 분인지 다 알거든요. 근데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근데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약속하고 꼭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은 조금만 우리 서로 조금 자중을 했으면,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부산 진경찰서에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서면 돌려차기 사건 때도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거 유가족 2번 죽이는 느낌이거든요. 그쵸? CCTV 화면상으로 보면 자의적 선택이죠. 스스로 했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옆에 서 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어떤 행동도 제스처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 상황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 경찰 다 알아요. 이상하잖아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그 안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면 가해자의 말에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상황을 판단한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지금 얘가 얘기한 진술들이 다 틀렸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상황을 다시 놓고 봤을 때, 아니 진짜 이 전씨 얘기 되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지가 먼저 들어갔어요.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들어갔을까? 그 지인하고 같이 오는 거 알았는데 같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걔 같으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걔가 그 안에 있었고 고인이 들어왔어요. 거기 들어왔는데 그 전에 있는 거 그냥 뭐 대충 대화했다 이 정도예요. 그러고 있다가 2시 13분에 전화를 받으러 갔네? 화장실에 전화를 받았대. 자기는 그렇게 가만히 있었대. 근데 갑자기 16분에 나오더니 갑자기 그렇게 뛰어내렸대. 누가 보면 달려가서 그러는 줄 알 것 같아요. 사진을 보시면 이거 오피스텔 창문이거든요. 이거 오피스텔 창문인데 아시겠지만 이거 많이 안 열려요. 조금 열린다고요. 활짝 열리는 창문이 아니에요. 이 창문이 어떤 창문인지 아시겠죠? 살짝 열리는 창문. 근데 자, 경찰이 얘기하는 대로면 전시 진술이 맞다면 왜 매달려요? 진짜 자기가 모든 걸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결정 내린 사람이면 저걸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짝 열고 이렇게 몸 빼고 그냥 그렇게 했겠죠. 근데 매달려 계셨다는 건 얘기가 좀 다른 상황이잖아요. 매달려 있다가 한 팔에 힘이 빠지고 나머지 팔이 빠지면서 추락을 하신 거니까 그 상황까지 걔는 지켜보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CCTV상 보면 이건 분명히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상하고 잘못됐다, 그렇게 전시의 진술이 잘못됐다라는 걸 경찰도 알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너무 그냥 수사 대충 하고 빨리빨리 덮고 그냥 송치시키고 끝내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이 사건은 주거침입, 협박, 폭행, 스토킹 이거 다 엮여 있고요. 그리고 사건 현장에는 이 모습까지 껴 있다고요. 이거 크게 보면 살인이에요. 진짜 크게 보면 살인일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상황이. 전 정말 놀랐어요. 집안에 있는 것 중에 칼 한 자루만 조사를 했다. 그리고 이 사건 하면서 그 고인께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은 상태로 이제 추락을 하셨고요. 아이패드도 이제 그 집안에 있었는데 안 가져갔대요. 그래서 그 고인의 지인이 이거 왜 안 가져갔냐고. 이거 조사를 해야 될 거, 조사해야 될 거, 연동돼 있으니까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랑. 질문이 그게 어디 있어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집안에 있다니까. 아, 그럼 좀 가져다 주시면. 그래서 갖다 줬대요, 지인이. 그래서 그게 또 포렌식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비밀번호 문제 때문에 뭐 시간이 걸리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다시 진행 중이에요. 한번 했다가 그냥 그걸 딱 하고 끝내려고 하다가 언론에 터지고 와 하니까 다시 수거해 갖고 다시 조사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계속. 전시요 불구속 수사 중이죠.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정말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라는 생각인 거고. 저도 사실 답을 내리고 이걸 하고 처음에는 뭐 그런 CCTV가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 옆에 있었다네? 그 전에 있는 상황들 지인들과 통화를 해봤더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고인께서 2시 13분에서 16분 통화하는 동안 만약 화장실에 혼자 숨어있던 상태면 전시 들어와 있어, 나 좀 도와줘. 왜냐면 그 직전까지도 그랬으니까, 무서워서 같이 가달라고 했으니까 혼자 있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지. 정말 전시가 그냥 전화를 받게 했을까? 아니요. 전화를 못 받게 하는 게 정상이지 사실은, 그 트러블이 강하면. 근데 전화를 받게 했네? 받았네?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이제 씻고 자려고 옷은 그대로 입고 있는데, 벗은 것도 아니고 외투까지 그대로 입고 계셨는데,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 전화를 울리게 했다라는 느낌이 들렸다고 했으니까 과연 그 전씨가 그냥 전화 받고 와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 걔 성격상?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얘가 지금 그동안 했던 또라이 짓을 보면 집에도 미리 들어가 있는 새끼인데, 그럼 얘가 그 행동을 했을 때 모습에 보면은 분명히 그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철저하게 그 집 안에서 완전히 통제돼 있고 억압돼 있고 반항 저항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게 저희 결론이었어요. 고인은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었지만 그 집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전시를 마주한 그 순간부터 모든 통제, 제압, 억압을 당한 상태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전 씨가 했던 행동대로 같이 움직였다. 전화도 그래서 받은 거고 그렇게 말을 한 거고 그 뒤에 행동도 그렇게 한 거다. 이게 사실 저희가 보는 결론이에요. 그거 아니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말들이 아예 뭐 하나 핀트가 딱 나가면 그 전에 왜 그렇게 했지? 그 뒤에는 왜 그렇게 했지라는 게 안 맞아요. 밸런스가. 저는 증거 다 안 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고 분명 불구속이니까 이 방송 볼 거예요. 전씨 제가 좀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저 물만 안 놔요. 증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저는 당신의 신상도 공개할 마음이 아직 없어요. 왜냐면 당신 죄를 입증시키면 이제 대한민국 신상공개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가가 알아서 까줄 거니까. 그리고 앞에서 난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연좌제 하지 말아달라. 난 너한테 지킬 수 있는 모든 예의는 다 지켰어요. DB 팔 거예요.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딱 누가 들어도 유가족분들, 지인들이 들어도 깔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나올 때까지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면 이은혜 어떻게 잡았는지, 가평계곡 사건, 부산 서면 돌려차기 이현우 내가 어떻게 잡았는지, 동해 부사관 사건 예시입니다. 그것만이라도 보고 내가 한번 물면 어떻게 하는지 꼭 미리 검토하고. 제가 당신 번호 알고 있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전화하세요. 저한테 쪽지 보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